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깨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드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 중입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봤더니요,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AI 관련돼서 약간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겠다 했는데 더 세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에 대한 우려긴 한데 맥락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AI의 우려는 AI 거품론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한다 뭐 그런데 실적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양상은 AI 거품론에서 AI 회의론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더 지금 안 좋은 거 시장에 아닌가요? 도는 말은 AI가 AI를 잡아먹는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짧은 에피소드 하나,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내놨는데 이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다는 건가요? 예,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금융 관련한 뭐 회사도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법률 회사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세무사, 회계사 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이런 솔루션도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로 끝이다라고 하니까 그다음 어떤 여파가 나오느냐. 지금 빅테크들은 수십 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되겠네. 투자할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지금 양상은 뭐 AMD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아마존도 그렇고 나는 앞으로 이 AI 쪽에 엄청난 양을 투자할 거야. 자본 주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더 자본 주출 확대하겠다라는 말만 나오면 폭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 지출을 해야 이런 회사들이 AI 칩을 사고 AI 칩을 사야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라든가 또 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이 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본 지출 확대하면 안 되겠네. 이제 됐네. AI 회의론이 나오면서 이 여파가 미국 기술주를 뺐고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오늘 4천이 5천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 AI 거품론에서 회의론으로 간 것이 결국 우리 반도체주에 그렇죠. 바로 영향을 미친 맞습니다. 거군요. 예. 사실 기술 발전이 더 좋아진다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앞으로 그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좋은 건데. 네. 시장이란 건 그렇게 시장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언제는 그러네요. 투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는 투자를 한다고 주가를 폭락시켜 버립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한 5%, 6%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내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미래 산업이 AI가 주도할 것이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고 네. 그 AI의 핵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두 회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는 전체적으로 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JP 모건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7,500까지 예상을 했죠.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산업이 재편됨으로써 네. 어떤 산업은 망하고 어떤 산업은 더 흥하고 이런 혼란이 있지만은 결국 미래는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것의 최대 수혜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증시에서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고 우리 오늘 증시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 분위기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증시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또 JP모건이나 여러 가지 국제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충동을 함으로써 이제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결론을 내야 될지를 모르는 현상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양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다 개인이 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괜찮나요?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여기에 이제 네. 우려와 걱정 또 믿음이 함께 좀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제 쪽에서 머니 무브라는 거잖아요. 네. 돈들이 다 주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은행 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머니 무브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거의 20조, 30조 가까운 한 달입니다. 돈이 은행을 떠나서 주식으로 좀 올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동시에 두 가지 대기록이 세워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의 주식을 6조 8천억을 산 겁니다. 순매수로. 네.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방금 앵커도 지적한 우려는 뭐냐면 동시에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 5조 300억 정도를 순매도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기록도 어제였거든요. 어제였어요? 그럼 네. 이 양상은 뭐냐?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지금 우리 개인이 온몸을 다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두 수급 주체 간의 대결 구도로 봐야 되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게 머니무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더 들어올 거다. 게다가 지금 가상자산이 완전히 붕괴 조짐이잖아요. 이 돈도 주식으로 올 거다. 서학개미도 한국으로 올 거다.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 없다라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한 돈 일로 올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앵커가 하는 우려입니다. 한 번도 개인이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받아냈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외국인들의 투매를 이렇게 무턱대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JP모건 7,500을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인 NH투자증권도 7,30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6,000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7,500까지 갈 거냐 말 거냐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해외 주요 시장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는 6천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들은 뭐 7,000 넘는 거를 얘기했지만 거래소 이사장이 6,000을 얘기한 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100, 뭐 6,000 돌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7,500에 놓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왜 뭐 JP모건이 우리를 7,500으로 했느냐? 수급과 재료인데요. 재료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를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40조 벌었는데 몇 배입니까 이게? 5배, 6배 는다고 하니까 이런 수익이 영업이익만 실적만 나온다면 7,500 간다는 거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했던 머니무브예요. JP모건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한국에서는 머니무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은행이라든가 특히 JP모건은 서학개미를 좀 봤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서학개미가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250조 되거든요. 그중에 10%만, 그중에 20%만 한국으로 되돌아와도 수급에도 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수급과 재료로 7,500을 얘기했고 아마 정은보 이사장도 그 두 가지일 텐데요. 바꿔서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삐걱이 돼서 뭐 지금 영업이익 150조, 180조, 200조, 240조를 생각하나 이게 삐걱대는 순간 실은 주가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머니무브라는 것도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이상으로 외국인이 투매를 또 계속해버리면 이것도 약간 좀 재료적인 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론도 있기는 하나 분명히 이것을 100% 낙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시장은 더 패닉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4개월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만 하루 새 13% 정도 폭락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6만 1,000까지도 떨어진 상황, 6만 1,00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워시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워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새로 임명된 케빈 워시는
달러를 더 풀겠다는 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금리는 떨어뜨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금리는 떨어뜨리는데 달러는 더 안 푼다. 결과적으로 자금들을 미 국채로 이동시키려는 이제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요. 그랬기 때문에 은도 폭락을 했고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디지털금 했지만 실은 가장 못 버틸 것이 코인이야.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건데요. 네.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 최고 가격이 우리 김치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1비트코인이. 네. 그게 지금 1억이 9,600만 무너졌어요. 원이니까 네. 전 고점, 이 고가 대비 한 80%,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40% 이제 급락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움직임은 이 달러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 한 7만 4천 달러대가 주요 지지다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미끌어버리면서 지금 6만 6천 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레벨은 4만 대에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한 이제 붕괴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코인 시장의 이런 폭락세들 아마 여기서 빠진 돈들은 미 국채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고용 시장을 봤더니 미국 고용 시장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코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라고 만들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치솟았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효과는 이제 없는 건가요? 예, 트럼프 효과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했고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런 재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많이 밀어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인기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인기가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 상황에서 또 회의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같은 엄청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비트코인의 보안이 뚫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네. 시장은 이러한 기사가 하나가 떠도 그 상당히 우려까지 반영을 한 건가요? 예, 상당히 반응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이 네.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 너무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상당히 대한민국한테도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비트코인은 뭐냐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예측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이제 경제학 교수들이죠. 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 교수들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회의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3년에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은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도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투자할 때가 아닌가 비트코인. 한번 관심 있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은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어떻게 네.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7만 4천 달러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6만 6천, 6만 5천까지 났다는 것은 중요한 선을 하나 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을 믿지 마시고 다시 이것이 반등을 해서 7만 4천 달러. 뭐 우리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1억 1천만 원대는 다시 원화 기준으로 회복을 해야 이게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섣부르게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들어가자라는 것보다는 좀 가격대를 보시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맞다면 여기에서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한 번의 AI 회의론이 빠지게 돼서 주식이 또 빠지게 되면 이제 돈들은 더 안전자산, 진짜 알짜 안전자산. 지금 금은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미 국채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인은 꽤 오랜 기간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좀 봐야겠네요. 네, 하고 가격대를 한번 확인을 하시죠. 7만 4천 달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개막을 하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어제 밀라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 2년 만에 지금 스포츠 경영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전이 파리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이때 12년 만에
올림픽에 참관했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IOC 최상위 후원사 15곳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거를 또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못 갔던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재판 등등 때문에 네. 못 간 것이고요. 2년 전에 파리 올림픽 때에 갔었고 그때부터 광폭 행보를 했는데 삼성그룹,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이죠. 이건희 회장이 9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 스포츠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IOC에서는 입지가 상당합니다. 네. 이번에 가서 아마 삼성하우스 운영도 하게 되고요. IOC로서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반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아마 이재용 회장이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한 30년 가까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이건희 선대회장 스포츠 후원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계 스포츠 시장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서도 뭐 지구를 5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올림픽 기업인들에게 정말 좀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한테는 올림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28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도시국가끼리 평화를 추구하자. 지금 그런 정신으로서 아직까지 올림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평화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와 합쳐질 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IOC 위원으로서 이런 올림픽을 이용해서 삼성을 글로벌 브랜드 회사로 만들자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삼성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올림픽에 후원하는 것이 돈 낭비일 수가 있다. 그때는 그랬었나요? 예, 그때는 삼성이 지금과 같이 큰 글로벌 기업 이미지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이것이 낭비였으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이 글로벌 회사가 됐고 이 올림픽에 후원해서 쌓은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저가의 광고로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이렇게 긴 안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스포츠 사랑은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레슬링부에 들어가서 하기도 했다고 해요. 전국대회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레슬링 본인도 했었기 때문에 IOC 레슬링 위원으로 시작도 했었고요. 지금 레슬링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스키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기는 한데 정말 90년대만 맞아요. 해도 되게 비싸고 고급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삼성 직원들한테 무조건 스키 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키 또 골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열면서 이제 스포츠라는 것을 단순히 뭐 레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인간의 삶과도 좀 연계시키고요. 또 스포츠 마케팅을 삼성이라는 브랜드까지도 함께 나오는 그런 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건희 회장이 또 한번 주목을 받는 것이 비인기 종목을 삼성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축구계였겠죠. 축구, 배구, 농구. 나중에 이제 축구도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시작 자체로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슬링이라든가 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여기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스포츠계의 저변을 확산하는 데에서도 역시 삼성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그 영향력과 또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강민욱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명단 어디에서도 북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공백을 내부 행사로 메우려는 걸까요?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북한이 자체 체육 경기를 열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북한이 국제무대 대신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열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그제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2026년 전국 겨울철 체육 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가 열린 백두산지구 체육초는 북한의 대표적인 동계 스포츠 단지로 빙상 경기장과 스키슬로프, 선수 숙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등 5개 종목에서 50여 개의 세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가 선수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높이고 겨울 종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했고 그 여파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징계를 받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징계는 해제됐지만 국경봉쇄와 국제대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돼 이번 밀라노행 티켓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백두산 일대를 대회 장소로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혁명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재개발한 망원강 리조트 지역이기 때문에 9차 당대회가 다음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부 결속과 체제 선전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또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거취, 재신임 투표 요구를 받겠다고 했죠.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는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 자리에 의원직까지 걸겠다. 대신 그런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각자 의원직, 시장직, 판돈으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한계 등 당 일각에서는 이 협박 계산 정치라는 반발이 나왔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요.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일과는 무관하게 이 일은 사실 오 시장의 정치적 트라우마를 직격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준 공직을 건다. 15년 전 당시에도 서울시장이었던 오 시장에게는 전력이 있는 얘기죠. 정권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행된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 3분의 1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가 결국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됐던 그 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밀어붙였던 결과 나중에 오 시장은 직을 건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망스럽다. 오 시장이 초보 당대표에게 던지는 일종의 정치적 충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맥락입니다. 자,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였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한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결론이 났죠. 관심인 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일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등 이 명시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신 전화 녹취죠.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공관위 토론과 다수결을 거쳤고 여성 후보로서 김 전 의원이 우선순위가 있었고 또 대선에서 기여도가 높았던 점 등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천 개입 가능성을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목은 김건희 여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런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자,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아시죠? 지난 1심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는 검찰이 항소해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명태균 씨, 김 전 의원 두 사람이 재판 직후에 밝힌 소회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딸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향후 진행될 2심과 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공천 개입을 입증하려면 추가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정황 말고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특검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향후 항소심 또 다른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 황금폰 등의 은닉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 8천여만 원이 오갔다는 점에 대해서 공천 대가라기보다는 급여의 성격이 짙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검찰이 애초 5년의 구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선고가 됐고요. 예. 증거 은닉에 대한 교사 혐의만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을 하려면 공천의 대가로 이것이 지급이 됐다라는 금품수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한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재판부가 판시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 여러 차례 채무 변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금전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로지 공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증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검찰과 특검의 부담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서 밝힌 소회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명태균 씨는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해도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기소 자체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자, 정말 그 말대로 항소해도 이 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지 다투게 된다면 검찰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1심 판단에 무죄가 된 근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측에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녹취라든지 아니면 금전의 흐름이 오고 간 정황에 대해서도 다 사실 제출이 되었을 것인데 네. 그것을 보고도 1심 재판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 아마도 당연히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세비를 절반으로 지급을 한 것이 결국에는 공천을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예.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단순히 여러 가지 네, 변호사님. 약속,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돈을 뭐 반을 준비해서 주기로 했다라는 네.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증거가 보완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세비가 공천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외 공천 개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리적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자, 지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라든지 또 김 여사의 2심 재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있습니다. 다른 재판의 이번 판결이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재판부가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판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이것이 100% 다른 가 이 사실관계 판단에 종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명태균 그리고 이 김영선 전 의원 모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비슷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것은 반드시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근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어떤 그 대가성에 대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고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형사 1부와 12부의 6명의 판사로 이제 구성되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추첨해서 배제가 됐다고 하고, 당장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2심부터 맡게 됐습니다. 자, 이 재판부의 구성 방식,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일부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1심 재판부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전자 방식으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제 이렇게 번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알을 이렇게 추첨하는 정말 과거에나 하던 방식을 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저희 내란 전담 재판부가 관련돼서 이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터 해서 다 맡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절차적인 어떠한 그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재판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법관 정기 인사일 이후부터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어제 구성이 완료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양지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소식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저녁이었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시작된 해프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답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 그런데 연예인과 정치인 같은 유명인들의 이 네이버 인물 정보에 별안간 이 지식인 활동 탭이 그제 저녁에 갑자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과거 지식인 답변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정치인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지난 2004년 대학 재학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올렸던 이런 답변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방송인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키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 병원과 의료진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격투기 선수죠. 명현만 씨가 명현만 UFC 가면 통하냐? 이런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 직접 답변을 달았다는 얘기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렇게 성지순례하듯이 댓글도 달고 내용들을 공유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유명인이 아니던 시절에 익명으로 썼던 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논란 속에 네이버는 즉시 조치에 나서서 해당 기능을 원상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발 방지와 함께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세 자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버지와의 갈등, 그 중심에 K컬처, 우리의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우리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4일 새벽 인도 가자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14세, 12세 자매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부터 학교에도 안 갔고 홈스쿨링도 안 했던 이 세 자매의 유일한 낙이 휴대전화 하나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핸드폰을 아버지가 뺏었고 또 한국인 스타일로 활동하고 있던 자매 SNS 계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강제로 삭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챌린지 유도하는 한국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핸드폰을 뺏었다는 게 이 부친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였다.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뺏어갈 수 있느냐.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결혼이라든지 가정폭력 등 유서에 담긴 다른 내용에 따라서 현지 경찰은 가정환경 또는 앞서 언급된 게임 등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유원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명절 선물들 한번 짚어보고 자, 설 연휴에 또 인기 있는 선물 트렌드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역대 대통령들이 명절 때마다 각계각층에 보내는 명절 선물들, 그 맥락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설 선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집밥 세트 꾸러미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일단 담겨 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집밥 세트 선물 꾸러미에는요. 먼저 그릇과 수저 세트가 가운데 놓여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집밥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5극 3특이라고 해서요. 각 번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산품들이 담겨져 있고요. 쌀, 잡곡, 세 종류, 다양한 국 재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을 받게 될 대상자들은 각계 주요 인사,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들, 또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받게 될 텐데요. 편안한 집밥 먹고 일상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공개된 이 선물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게 된 건데 역대 대통령들의 명절 선물들도 한번 사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하사품 시절이었어요. 각하하사품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내복 이런 거 주기도 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아예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하사품, 그러니까 임금이 원래 이제 임금이나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한테 준다라는 개념으로 하사품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일단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담배라든지 아니면 해외 근로자들에게 고추장 아니면 내복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한 외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용어가 바뀐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용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특산본들을 이제 구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YS 멸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원래 거제가 고향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약 한 3,000에서 5,000 상자 정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YS 멸치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이게 멸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DJ 같은 경우는 신안의 김과 한과 녹차 같은 것들을 자기 고향의 특산물을 선물하는 것들이 한때 대통령들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각 대통령들의 취향, 의중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선물들이 이제 정성껏 준비돼서 각계각층에 보내졌었는데 이게 모두에게 환영받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과 내용에 따라서
특정 계층 뭐 일부 대상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설 선물 세트가 논란이 된 바 예. 있습니다. 내용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용물에는 뭐 유자청, 소고기, 전통주, 잣 등 일반적인 것들이 잘 들어가져 있었는데 문제는 포장이었습니다. 이 포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인 환자 그림이 들어간다든지 예. 또 묵주, 십자가, 성당 이런 게 들어가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선물이 불교계 인사들에게도 선물이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라는 이 기도문이 함께 동봉이 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설 선물 세트를 2016년에 준비를 했을 때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죠. 최순실 씨가 친하게 지내던 서울 강남병원의 성형외과 원장이 만든 화장품이어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전국 9곳의 특산 차, 닭이 세트를 준비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이 선물이 전달이 되면서 차 마실 여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었고 결국에는 추석 선물을 교체해서 쌀로 다시 수재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차를 담아 보냈다가 이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설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에 이제 술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또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매 정권마다 이제 항상 술이 담겨 있던 경우가 있었고, 또 한결같이 술이 배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였고, 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대통령 설 선물이 이제 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1970년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특성과 취향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술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화합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복분자, 소곡주, 문배주, 이강주 등 전국 각지의 이제 민속주들이 골고루 보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종교 색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술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술이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설물에도 술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합이 굉장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특산물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선물하느냐가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정부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당대 이제 사회적 결합 이런 부분들이 선물에 함축돼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설 선물 또 명절 선물이 아예 배송이 안 된 적도 있었던 게 공교롭게 또 다 설인데 2017년 설과 2025년 설이었죠. 작년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 다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배송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설 선물이라고 한다라면 저희도 최근에 이제 설 선물들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거나 벌써 빠르게 이제 배송을 받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선물 아이템 선정서부터 앞서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지까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멈추면서 그 발송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보내지 않는 그 배경에도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게 또 대통령의 명절 선물 세트이기도 했는데 일부 중고 수집가들의 수집 물품이 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제 왕왕 이런 물품들이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선물이 이런 식으로 소비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물 세트 이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들이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략 가격도 말씀드릴까요? 한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제 미개봉 상태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매번 최근에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경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경우 대략 17만 원, 30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좀 씁쓸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송 일정상 이제 바로 어제 받은 게 올라온 겁니다. 자, 대통령 명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 연휴 선물 시장 트렌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